네,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더 사지는 못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계부채가 1,400조라고 하는데요. 빚이 많아서 좋을 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은 건전한 빚이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넓은 범위의 통계로 볼 때 네.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이 현재 1,4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 비율이 150%를 넘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고 한다면 가계가 벌어들인 돈을 다른 데 하나도 쓰지 않고 빚을 갚는 데에만 쓴다라고 할 때 1년 반 동안 시간이 걸리고 일을 해야만 이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28개국 중에서 9위고요.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러한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빚의 증가 속도도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던 2014년 하반기 이후인데요. 네. 그 기간에 해당되는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의 연평균 가계 부채 증가액 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 기간 동안에는 매년 한 60조 원 정도 가계 부채가 늘어났었는데 네. 2015년과 2016년에는 연평균 130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매달 이전 기간에는 5조 원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가 지난 2년 동안에는 매달 한 11조 원 정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욱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계부채 급증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강화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계속 거치면서도 기대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계부채는 연평균 1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가계부채에 대해서 불안한 눈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게 좀 깨름직한데요. 질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 속도,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질일 텐데요. 질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떠한 가계부채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네.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한 네. 이러한 한계 계층이 먼저 은행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분들이 비은행권, 특히 저축은행, 사금융 업체 이런 쪽에 가서 금리도 높고 대출 조건이 더 좋지 못한 대출을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계부채 풍선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 누르지 않은 다른 쪽으로 가계부채 풍선의 모양이 튀어나오면서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이 질이 좋지 못한 부채를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근에 가계부채의 질 악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취약한 계층이 질이 안 좋은 부채를 빌렸다가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하거나 또는 신용유의자가 되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분들에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히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대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제가 잃었어요. 정리해보죠. 40대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세 식구 생활비를 벌지 못해 결국 저축은행에서 빚을 지게 됩니다. 매달 한 200에서 300 정도씩 계속 1,500에서 2,000 그 저금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를 가는 거죠.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리기도 합니다. 독촉이 은행이 빠르게 들어오잖아요. 못 갚다 보니까 이 금융권 가고 신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부업체로 가고. 일부 사람들은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빚만 떠안기 일쑤입니다. 직장만 한다고 대출 받은 것도 있을 텐데 가게 또 준비한다고 또 대출까지 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6년 전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던 직장인은 금리가 인상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인은 어차피 이게 씀씀이의 한계라든지 폭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다른 부분은 신경을 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한 절반 정도가 집을 마련하는데 진 빚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계는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계의 자산 구성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특히 집에 투자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빚을 빌릴 때에도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3, 75% 정도에 달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의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90%, 적을 때에도 8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대출문을 좀 높이겠다,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8% 내외로 연착륙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그 수도권 조정지역에 신DTI가 적용이 되고요. 상환 능력을 특별히 더 보게 되는군요. 네. 예. 그리고 저신용자 1,500억 원 규모로 이제 신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그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신DTI. 그러니까 소득 대비 총 부채 상환 비율, 신DTI와 DSR 이 두 가지가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실 때 그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대출 규제가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LTV와 DTI입니다. LTV는 내가 빌리는 돈이 담보로 제공되는 집의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된 대출 규제이고요. 네. 그리고 DTI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내가 빌리는 빚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빚부담을 나타내는 비율 규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지금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비율 두 가지는 신 DTI와 DSR인데요. 여기서 신 DTI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네. 새롭게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존에 받았었던 대출 중에서 이자로 내는 부분이 어느 만큼인가를 더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DTI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어느 만큼 안정적인가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확실하게 증빙이 되는가를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낸 납세 증명서라든가 국민연금 납부액과 같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많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지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은퇴를 앞두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깐깐하게 대출 신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 DSR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릴 때에는
다른 대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출 말고 다른 대출 같은 경우에 이자를 어느 만큼 내는가가 더해져서 비율이 계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DSR은 이것보다도 더 강화된 개념입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한마디로 원금 상환액까지도 더해서 내가 내는 이자 부담, 원금 상환액 부담이 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상의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측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 종합적인 부채 상환 부담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출 문턱에 이제 좀 심사 과정에서 조금 그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미 이제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좀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619 또는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2건 이상 가지고 있는 가게가 은행에 가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DTI,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내가 내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감안하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거나 대출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보다 더 적은 돈을 빌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DTI 비율 규제가 있을 때 이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 만기를 길게 잡는 겁니다. 대출을 오랫동안 이용하게 되면은 매년 나누어서 내게 되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이러한 편법을 막고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실제로 대출 이용 기간이 길더라도 그 만기를 15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대출 심사 시에 계산되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앞서 되겠네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못 받거나 보다 더 적은 돈을 빌리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가장 큰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것이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돈 벌고 달랑이제 집 한 채 남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은 그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실수요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대가 끝난 건가요? 그렇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가중시켜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네. 그 전에 설명드렸던 신 DTI라든가 DSR 같은 것들은 이전에 대출 심사 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다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러한 대출에 대한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도 고려해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경우에도 네. 대출 심사 과정이 더 깐깐해지거나 제대로 돈을 빌리시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책적인 배려나 보완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실수요자나 그러니까 진짜 집을 좀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취약계층들한테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아무래도 현재의 대출 규제의 방향을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소득 증빙 심사 과정이 깐깐해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대출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내 집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내 집을 대출을 이용해서 빌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런 대책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선 금리 측면에서는 네.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내게 되는 대출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경향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네. 금융감독당국이 이것을 들여다봐서 금융기관들이 결정하는 대출금리, 특히 가상금리 결정 체계를 앞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실업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연체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부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그런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요. 가령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저리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특히 해내리 대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출 제도가 도입될 그러한 정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고 하죠. 또 금리는 오를 좀 조짐들을 슬슬 보이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의 뭐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 그리고 또 더 이상 증제의 수단으로 이제 그 주택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조 위원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대책 중에서?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대책을 잘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책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돈을 빌리는 가계를 상황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려운 계층에게는 보다 더 많은 혜택, 그렇지 않은 계층에게는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그런 차별적인 노력이 보이고요. 네. 자영업자들도 역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계에 대해서 부채 원금 탕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성실 상환자들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추어주거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과 같은 절차인데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점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낮춰주려고 하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아쉬운 점도 좀 지적해 주시죠. 여전히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 그리고 특히 금융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점은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보다 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남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